지금 일본 국회에서 나온 한마디가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불과 11초짜리 발언 하나로 중국은 24시간 만에 여행, 유학 전면 금지, 경제 보복까지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발표하며 일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한국에 극비 SOS를 보냈고 중국은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지 말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마저 한국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고 밝히면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입니다. 대한민국 NSC 동북아 전략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 오후 2시 37분 제 사무실 모니터에 뜬 NHK 생중계 화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본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카이치 총리가 입을 열었을 때의 표정이었어요. 평소보다 20초 더 긴 침묵 후에 나온 그 한 문장은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 폭탄 선언이었죠. 제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떨렸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타카이치 총리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중국과 대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본회의장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화면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즉시 강지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은 과장은 외교부 경제안보실에서 근무하며 제게 각종 해외 정세 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브레인이거든요.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강지은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톤이었어요. 강지은 과장이 말하길 일본 정계 내부에서도 이 발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타카이치 총리가 혼자 결정한 즉흥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강지은 과장의 분석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짚어봤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금기 영역을 일본이 먼저 꺼낸 거였으니까요. 집단 자위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아시아에서는 화약고 같은 존재였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어요. 일본 국회 생중계를 계속 지켜보니 야당 의원들이 발끈하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공산당 위원장이 단상으로 뛰어나와 타카이치 총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집단 자위권 발동 가능성 언급은 평화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제 모니터에는 동시에 여러 외신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CNN 모두 일본 총리의 발언을 긴급 뉴스로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CNN은 헤드라인에서 이 발언이 중국을 자극할 위험한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일본이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는 분석 기사를 즉시 내보냈죠. 저는 책상 위에 동북아 정세 파일을 펼치며 일본의 이번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예측해봤습니다. 우선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이 예상됐어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분명 강력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고 경제 보복 조치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본 관광업계와 무역업계는 곧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이었죠. 강지은 과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들도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모두 긴급 사설회의를 소집했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발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제가 가장 주목한 건 타카이치 총리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발언 직후 본회의장의 격렬한 반응을 보며 총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이 정도 반향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타카이치 총리가 왜 이런 폭탄 발언을 했는지 의아했죠. 일본 자민당 간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관방장관이 급하게 기자회견을 소집했고 외무대신은 중국 대사관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자민당 내부에서도 화제 진화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양국 모두 한국의 입장을 궁금해할 것이고 우리의 대응 방향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크게 좌우될 수 있었죠. 강지은 과장이 보내온 추가 정보를 보니 일본 경제계도 비상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주요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타격을 우려하며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일본 경제계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곧 매출 급감으로 이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 전화기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통일부에서 차례로 연락이 왔어요. 모두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각 부처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죠. 성급한 입장 표명보다는 상황을 더 지켜본 후 판단하자고 했어요. 일본 총리의 발언이 끝난 지 3시간이 지나자 아시아 주요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2.3% 하락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1.8% 떨어졌어요. 시장도 이 발언의 파급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몇 시간 더 기다려야 했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요. 강력한 규탄과 함께 실질적인 보복 조치 예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이번 사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중국의 분노를 산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부각될 것도 명확했죠. 앞으로 며칠간은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그 한마디가 동북아 전체를 뒤흔든 하루였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라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일본 총리의 발언이 끝난 지 정확히 4시간 27분 후 제 예상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이 예정보다 2시간 앞당겨 진행된다는 긴급 공지가 떴어요. 저는 즉시 강지은 과장에게 연락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베이징 시간 오후 6시 중국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왕원빈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몇 배는 더 굳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왕 대변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왕 대변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일본의 이런 위험한 발언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리핑룸 안 기자들의 표정도 긴장으로 가득했죠. 제가 가장 주목한 건 왕 대변인이 발표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들이었어요. 우선 중국은 일본으로의 단체 관광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유학 프로그램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이었죠. 강지은 과장이 급하게 보내온 자료를 보니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관광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연간 약 959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을 방문하며 이들이 지출하는 금액만 연간 1조 6천억 엔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관광 중단 조치가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라는 게 명확했어요. 중국의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 대변인이 추가로 발표한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의 일본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며 일본 경제계의 반응을 예상해봤습니다. 도요타의 중국 현지 공장, 소니의 중국 시장 진출, 유니클로의 중국 매장 운영 등이 모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일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익 규모를 생각하면 이는 재앙 수준의 보복이었습니다. 왕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나기도 전에 중국 소셜미디어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강지은 과장이 실시간으로 전해준 바에 따르면 웨이보에서 반일 해시태그가 1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을 올리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중국 총영사관에서 나온 비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 류진송이 개인 웨이보 계정에 올린 글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는 일본이 계속 도발한다면 피투성이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외교관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과격한 표현이었죠. 류진송 총영사의 웨이보 글은 단 3시간 만에 10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의 글에는 일본은 14억 중국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노골적인 위협은 외교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단순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 보복과 국민 감정 동원까지 나선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보실장도 상황의 심각성에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CCTV 인터뷰에서 말하길 일본의 이번 발언은 중일 관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어요.
중국 정부가 이 정도로 강하게 나선 것은 일본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측의 당황스러운 반응도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일본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중국의 분노가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뒤늦은 해명은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였어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 톤도 급변했습니다. 아침에는 타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지지하는 논조가 많았는데 중국의 보복 조치 발표 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긴급 사설에서 일본 경제가 받을 타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강지은 과장이 보내온 추가 정보에 따르면 중국 주요 여행사들이 일본 패키지 상품을 일제히 중단했다고 했어요. 춘추항공, 중국 동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도 일본행 항공편 증편 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침이 민간 부문에까지 즉시 전달된 셈이었죠. 제가 특히 주목한 건 중국 언론의 보도 방식이었습니다.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화통신 모두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쏟아냈어요. 특히 환구시보는 일본이 역사를 망각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까지 연결지어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총력전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일본 주식시장의 반응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도쿄 증시에서 관광 관련 주식들이 줄줄이 하락했어요. 잘 같은 항공사 주가는 5% 이상 떨어졌고 호텔 체인들도 비슷한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더 컸어요. 중국 내 일본 기업들의 긴급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일본 기업 사무소들이 비상계획을 가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지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사업장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였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은 충분한 검토 없이 폭탄 발언을 했고 중국은 과도한 보복으로 맞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한 제3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류진송 총영사의 추가 SNS 게시물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내용이었어요. 일본이 자신의 실력도 모르고 중국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클지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외교관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친 표현이었죠. 중국의 이런 강경 대응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분노 표출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로 보였어요. 특히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중국 전역에서 일본 관련 시설들에 대한 항해 시위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의 일본 영사관 앞에 항해 인파가 몰렸어요.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중국 당국도 시위 통제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동북아 정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본이 던진 한마디가 저녁에는 중국의 전방위 보복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이 갈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었죠. 새벽 2시 14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저는 발신자 표시를 확인했어요. 일본 국제번호 81로 시작하는 생소한 번호였습니다. 이런 시각에 일본에서 오는 전화라니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일본어로 된 정중한 인사가 들려왔어요. 저는 한국어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망설이더니 어눌한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국장 가나이 마사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대한국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가나이 국장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 통화가 완전히 비공식적인 것임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 교환 차원이라고 했죠. 하지만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가 단순한 의견 교환일 리는 없었어요. 저는 침실에서 서재로 자리를 옮겨 가나이 국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일본의 현재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중국의 보복 조치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일본 관광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주요 호텔 체인들의 중국인 예약 취소가 폭증하고 있다더군요. 가나이 국장이 전해준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충격적이었어요. 도쿄 시내 주요 호텔들의 중국인 예약 취소율이 80%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는 중국행 항공편 취소로 인한 환불 창구에 긴 줄이 서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의 보복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일본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나이 국장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현지 사업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의 타격이 컸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죠. 가나이 국장의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그는 일본 총리의 발언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것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했어요. 당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실수를 인정한 셈이었죠. 저는 가나이 국장이 왜 이 시각에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더군요. 가나이 국장이 말한 일본의 딜레마가 현실적이었어요. 중국에 직접 사과하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다는 거였죠.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가나이 국장의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중재 없이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뜻이었죠. 일본 외교관이 이 정도로 솔직하게 말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가나이 국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이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주거나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일본이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중재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하고 있었던 거죠. 가나이 국장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일본 경제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오래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관광업과 소비재 수출 분야의 타격이 예상보다 크다고 했어요. 중국 시장 없이는 일본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하자 가나이 국장은 개인적인 의견만이라도 들려달라고 했어요.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한 거였습니다. 일본 외교관이 한국에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집단 자위권 발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나 진위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덧붙였죠. 가나이 국장이 제 말을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한국의 조언을 일본 정부 내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공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통화 막바지에 가나이 국장이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일본이 한국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만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일본 외교관의 입에서 나온 거의 간청에 가까운 표현이었죠. 저는 가나이 국장에게 한국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동북아 안정이 우리의 이익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죠. 40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서재에 앉아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이 이 정도로 다급하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의미였어요. 중국의 보복이 일본에게 예상 이상의 타격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죠. 가나이 국장의 전화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책임도 따른다는 걸 의미했죠. 저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본의 간절한 요청과 중국의 강경한 입장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중 갈등을 넘어 동북아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가나이 국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이 일본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그의 간청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일본을 돕는 것이 한국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 또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었죠. 새벽이 밝아오면서 저는 이번 사태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었고 우리의 중재에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의 동북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나이 국장의 새벽 전화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였죠. 가나이 국장과의 통화가 끝난 지 정확히 7시간 후 제 사무실 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오전 9시 23분이었어요. 이번에는 중국 국제번호 86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동북아 양대 강국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유창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국장 류진송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류진송 국장의 목소리에는 가나이 국장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강압적이면서도 계산적인 톤이었죠. 류진송 국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중국 정부가 최근 한일 간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이미 가나이 국장과의 새벽 통화를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중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제가 그런 접촉은 없었다고 답하려던 순간 류진송 국장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구체적인 사실 확인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한국의 주권적 판단이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류진송 국장의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중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언에 대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사실상 한국에게 일본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제가 한국은 항상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한다고 답하자 류진송 국장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균형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명확한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중국이 원하는 건 한국의 명확한 친중 입장이었어요. 류진송 국장이 제시한 중국의 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언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어요.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한국도 과거 일본의 침략을 당한 피해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한 건 류진송 국장이 보여준 미묘한 감정 변화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섞어서 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여러 번 언급했어요. 중국도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죠. 류진송 국장이 말한 중국의 우려사항이 구체적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중재 역할을 한다면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돕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에 대한 압박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독립적 외교 정책을 언급하자 류진송 국장의 반응이 더욱 직설적으로 변했어요. 독립적이라는 것과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맺고 있는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죠. 사실상 경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었어요. 류진송 국장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가 압박의 강도를 보여줬습니다. 한중 교역 규모가 연간 3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류진송 국장의 말에서 묘한 모순도 느껴졌어요.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중요성을 계속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선택이 일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제가 이런 모순을 지적하자 류진송 국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어조를 바꿨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견제하려는 중국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류진송 국장이 말한 중국에 대한 제시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거리를 두는 대신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어요.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구체적인 혜택을 언급했습니다. 채찍과 함께 당근도 제시한 셈이었죠. 하지만 통화 내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류진송 국장의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일본 편을 든다면 중국도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외교관이 하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류진송 국장은 이것이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 조언이라고 해명했어요. 국제 정치에서는 모든 선택의 대가가 따른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신중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죠. 30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중국의 의도를 분석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영향력을 매우 의식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류진송 국장의 통화는 가나이 국장의 간청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일본은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중국은 돕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동북아 질서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강지은 과장에게 즉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하루 안에 일본과 중국에서 모두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어요. 두 국가 모두 한국의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죠. 강지은 과장도 상황의 미묘함을 잘 이해했어요. 일본을 도우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고 중국 편을 들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한쪽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정리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제3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한국만의 독자적 해법을 제시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동북아 내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류진송 국장의 압박 전화는 중국의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도울 가능성을 우려해 서둘러 압박에 나선 것 같았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죠. 하루 사이에 일본의 간청과 중국의 압박을 모두 받은 저는 한국이 처한 새로운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동북아에서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였습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모든 선택이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죠. 중국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간청도 중국의 압박도 결국 각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류진송 국장과의 통화가 끝난 지 3시간 후인 오후 12시 40분, 이번에는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 리처드 해먼드였어요.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동북아 3대 강국에서 모두 연락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제 20년 공직 생활에서도 처음이었죠. 리처드 해먼드 보좌관은 가나이 국장이나 류진송 국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차분하면서도 계산적인 톤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언급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곧 드러났습니다. 해먼드 보좌관이 말하길 백악관에서도 현재 동북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언과 중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더군요.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해먼드 보좌관이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였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성급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백악관의 기본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지역 내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더군요. 이는 전례 없는 미국의 정책 변화였어요. 해먼드 보좌관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만든 문제는 일본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이 항상 일본 편을 들어주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였죠. 이는 기존 미일 동맹의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해먼드 보좌관이 전한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판단을 하든 미국은 그 결정을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선택이 곧 미국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상 동북아 정책의 주도권을 한국에게 넘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이런 미국의 입장 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해먼드 보좌관은 명확하게 답했어요.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략적 판단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도 덧붙였어요. 해먼드 보좌관이 설명한 미국의 논리는 나름 합리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한다고 했어요.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외교적 역량. 모든 면에서 한국이 지역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게 백악관의 분석이라더군요. 따라서 지역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한 건 미국의 숨겨진 의도였습니다.
해먼드 보좌관의 말을 종합해보니 미국도 이번 사태에서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계산한 것 같았어요. 일본을 지지했다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중국 편을 들었다가 일본과의 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해먼드 보좌관이 강조한 한국의 장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일본과도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제가 미국의 전통적 동맹 정책과 다른 접근 아니냐고 질문하자 해먼드 보좌관이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시대가 변했고 미국의 접근법도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해먼드 보좌관이 제시한 미국의 역할 재정의도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직접적인 중재자가 아니라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내린 결정을 미국이 뒷받침해주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죠. 제가 한국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해먼드 보좌관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이미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한국의 능력을 높이 산다고 덧붙였어요. 해먼드 보좌관이 언급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상당했습니다. 한국이 중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미국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한국의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통화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해먼드 보좌관의 표현이 있었어요. 한국이 어디에 써든 미국은 그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판단이 미국의 정책 기조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전례 없는 수준의 신뢰와 권한 위임이었죠. 해먼드 보좌관이 마지막에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메시지도 의미심장했어요.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지역 리더십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25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중국은 돕지 말라고 압박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한국에게 넘긴 거였죠. 강지은 과장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미국까지 한국의 결정에 맞추겠다고 하니 이제 정말로 한국이 동북아 질서의 중심축이 되었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지은 과장도 미국의 입장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우선시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미국의 이런 접근이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동북아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 책임도 고스란히 한국이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해먼드 보좌관의 전화는 한국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도 안겨줬습니다. 이제 한국의 한마디가 동북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였어요. 미국의 조용한 개입은 사실 가장 강력한 개입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한국을 지역 질서의 핵심으로 만든 거니까요. 이제 모든 선택과 책임이 한국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간청, 중국의 압박, 미국의 위임 속에서 한국만의 독자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온 거였습니다. 48시간 만에 동북아 3대 강국이 모두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의 선택이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해먼드 보좌관과의 통화가 끝난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오후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48시간 동안 일본, 중국, 미국에서 차례로 걸려온 전화들이 제게 던진 숙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질서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책상 위에 3개의 파일을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일본 관련 자료, 중국 관련 자료, 그리고 한국의 국익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각국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했거든요. 감정이 아닌 냉철한 계산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우선 일본의 입장부터 정리해봤어요. 가나이 국장의 새벽 전화에서 느껴진 절박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보복으로 관광업과 수출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연간 1조 6천억 엔 규모의 중국인 관광 수입이 중단되고 주요 기업들의 중국 진출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었죠. 일본이 한국에게 원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중국과의 중재 역할이었어요.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중국에게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주거나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터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체면을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우회로가 필요했거든요. 다음으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해봤습니다. 류진송 국장의 압박 전화에서 드러난 중국의 의도는 복잡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돕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선택이 일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인정했었거든요. 중국의 진짜 우려는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일본을 도와서 일중 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유리했을 거예요. 한국이 이런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더욱 미묘했어요. 해먼드 보좌관이 전한 메시지를 분석해보니 미국은 이번 사태에서 직접적인 손실 없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책임도 함께 전가한 거였죠. 결과가 좋으면 미국의 현명한 판단이고 나쁘면 한국의 실책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려 마시며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상황을 재정리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동북아의 안정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이 계속 갈등하면 한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무역, 투자, 관광 모든 면에서 지역 불안정은 한국에게 손실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중재만 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거든요. 밤 12시가 넘어서자 강지은 과장이 야근하고 있는 저를 위해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그녀도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함께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강지은 과장의 경제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강지은 과장과 함께 검토한 한중일 경제관계 자료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였어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일본은 3위 교역국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일 간 공급망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런 데이터를 보며 저는 한국만의 독자적 해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본도 중국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지역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말이에요. 감정이 아닌 실리로 접근하는 한국형 해법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중국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만의 원칙을 제시해서 상황을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을 명확히 하는 거였죠. 첫 번째 원칙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 발언 반대를 생각해봤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언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었으니 이런 식의 군사적 도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중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일본에게는 앞으로의 행동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민간 보복 반대 원칙을 세웠어요. 중국의 과도한 경제 보복도 지역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정치적 갈등을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해롭다는 논리였어요.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적 피해를 간접적으로 덜어주면서 중국에게는 보복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급망 안정 우선이었어요. 이는 순전히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북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전체의 경제 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세울 수 있는 원칙이었죠. 강지은 과장이 제안한 추가 아이디어도 좋았어요. 이 세 원칙을 동북아 안정 3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징해서 발표하자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지역 질서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30분, 저는 이 3원칙이 각국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한 지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과도한 보복을 견제해주는 효과가 있을 거였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도발을 비판해준다는 점에서 부분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아마 이런 한국의 독자적 접근을 환영할 거였어요. 한국이 스스로 해법을 제시했으니 미국으로서는 부담 없이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또한 이 3원칙은 미국의 동아시아 이익과도 크게 충돌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이익이었어요. 이 3원칙을 통해 한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규범 창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중재자가 아니라 지역 질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주도국의 역할을 하는 거였죠. 새벽 4시가 되자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일본의 간청에도 중국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익과 지역 안정이라는 원칙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은 과장과 함께 3원칙의 구체적인 문구를 다듬어 봤어요. 각 원칙마다 명확한 근거와 기대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평화 헌법 정신과 지역 안정을 근거로, 두 번째는 자유무역과 민간 교류 보호를, 세 번째는 경제 안보와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어요. 새벽 5시, 저는 마침내 완성된 동북아 안정 3원칙을 바라보며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원칙들은 어느 한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전체의 장기적 이익과도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원칙들이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지역 질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 거였죠. 강지은 과장이 새벽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자문관님의 이 3원칙이 정말 동북아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일본도 중국도 우리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게 될 것 같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새벽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익, 그 한 가지 원칙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었죠. 이 원칙으로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48시간 동안의 외교적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한국만의 해답을 찾아냈어요. 이제 이 해답을 세상에 내놓을 차례였습니다. 동북아 안정 3원칙이 정말로 이 지역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초안 유출, 세계가 술렁인다. 오늘 아침 8시 30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서울 특파원이었어요. 그가 첫마디로 던진 질문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동북아 안정 3원칙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밤새 만든 그 문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지은 과장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그녀도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새벽부터 외신 기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로이터, AFP,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모두 비슷한 내용을 확인하려 한다더군요. 제가 만든 내부 검토 문서가 어떻게든 새어나간 것 같았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급 소집이 걸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실장이 말했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에서 모두 같은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동북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국제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가장 충격적인 건 어떻게 유출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만든 3원칙 초안은 오직 3명만 봤거든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건 일본 NHK의 속보 때문이었어요. 한국, 동북아 질서 재편 초안 검토 중이라는 헤드라인이 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한국이 현 상황에 대한 독자적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러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가나이 국장의 급한 문자부터 시작해서 각국 관계자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며 확인을 요청했고, 만약 한국이 정말 새로운 원칙을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일본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중국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었습니다. 류진송 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중국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실상 경고에 가까운 톤으로 말했죠. CNN이 이 소식을 국제뉴스로 다루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어요. 한국, 동북아 새 프레임워크 검토 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일중 갈등의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강지은 과장이 가져온 언론 모니터링 자료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 관련 국제뉴스가 평소의 5배로 급증했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이 한국의 새로운 동북아 정책에 대한 추측성 보도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미국에서도 곧바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해먼드 보좌관이 연락해와 백악관에서도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정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미국과 공유해 줄 수 있냐고 요청했어요. 이는 사실상 사전 협의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하자 해먼드 보좌관의 반응이 의미심장했어요.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의 한마디가 지금 동북아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거든요. 한편 아시아 증시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증시에서 관광주들이 상승하는가 하면 홍콩에서는 한중 관련 주식들이 오락가락했어요.
시장도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각국 언론의 서로 다른 해석이었어요. 일본 언론은 한국이 중국의 과도한 보복을 견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고, 중국 언론은 반대로 한국이 일본의 군사적 도발을 비판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외교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된 것도 당연했어요. 아직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국제사회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정말 발표할 때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거든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세상이 한국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반응이 나온다면 한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류진송 국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중국은 한국이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현재 상황에서 섣부른 중재 시도는 오히려 지역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가나이 국장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지혜로운 판단을 신뢰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CNN이 추가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동북아 질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심층 분석이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도 중국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정말로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녁이 되자 유럽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외교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강지은 과장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이 소식이 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침묵 자체가 뉴스가 되고 우리의 준비 과정만으로도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 무엇을 말하든 아니면 계속 침묵하든 그 자체가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전 세계가 그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할 때가 왔다고요. 더 이상 미룰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한마디가 동북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초안 유출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상황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각국에서 쏟아지는 연락들을 받으며 한국이 처한 새로운 현실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세계 전체가 우리의 입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일본이었어요. 가나이 국장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를 보니 일본 외무성 내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출된 3원칙 초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작업이 한창이라더군요. 특히 민간 보복 반대 부분을 중국 견제 메시지로 읽으려 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절박함은 계속된 연락에서도 드러났어요. 하루 종일 가나이 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관계자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한국의 최종 입장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일본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었죠. 일본이 얼마나 한국의 결정에 목을 메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중국의 반응은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류진송 국장이 보내온 공식 서신에는 한국의 초안 중 일부 표현에 대한 강한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중국의 대응을 보복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왜곡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항해 속에서도 묘한 모순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한 셈이었거든요. 만약 한국의 목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미국의 접근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해먼드 보좌관이 전해온 백악관의 메시지는 한국의 정식 입장 발표 전에 미국과 사전 공유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간의 협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결정이 미국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강지은 과장이 가져온 국제 언론 동향 분석이 더욱 흥미로웠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이 한국의 침묵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동아시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침묵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각국 언론의 서로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을 내놓았고, 중국 환구시보는 반대로 한국이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미국 CNN은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요동쳤고, 홍콩 증시는 한국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조차 한국의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독일 베를린의 한동아시아 연구소에서 한국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유럽 학계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국내 반응이었습니다. 청와대 NSC에서 전해온 바에 따르면 주요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대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여당과 야당 모두 정부의 최종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권조차 한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 앞에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한국의 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런 간극이 오히려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류진송 국장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관심사라며 한국의 최종 결정 시점을 문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중국 지도부까지 나선다는 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나이 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일본 총리실에서도 한국의 입장 발표 일정을 계속 문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 최고 위층까지 한국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미국의 압박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해먼드 보좌관이 다시 연락해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입장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의 결정을 그대로 지지하겠다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사전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한국이 정말로 동북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도 않았는데 세계 3대 강국이 모두 우리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침묵 자체가 하나의 외교적 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강지은 과장과 함께 오늘 하루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일본, 중국, 미국 모두 한국의 최종 입장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각자의 이익에 따라 한국에게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 모두 한국의 선택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가장 흥미로운 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갖게 된 협상력이었어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각국이 알아서 우리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는 한국 외교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한국의 한마디가 정말로 동북아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더 이상 안전한 중간자 역할로는 만족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연합에서도 한국의 동북아 정책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였습니다. EU 외교안보정책 대표가 한국의 접근법이 글로벌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더군요. 이제 정말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침묵이 누구에게는 희망이고 누구에게는 공포일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며 세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지역 강국으로 인정받은 증거가 아닐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의 다음 한마디가 동북아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까요.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안고 저는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